이 교실에서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내가 원해서 그만두지 않고 잘리지 않는 일자리에, 흔히 말하는 정규직 일자리에 채용될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손으로 그만두지 않는 이상, 잘리지 않는 일자리에 고용되실 확률. 여기 100명이 앉아있다고 해봅시다. 몇 분 정도 그렇게 될까요? 몇 퍼센트 정도? 10%? 저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누가 이런 말 하면은 난 전문직 될 것 같은데? 난 전문직 할 거야 라고 솔직히 생각했어요. 저는 솔직히. 난 달라. 나는 더 열심히 노력할 거야. 난 하면 돼. 라고 생각했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뭐 토익 시험이라거나 자격증 준비라거나. 그런데 제가 정말 우연하게 처음으로 가졌던 일자리가 학교 안에 있었던 그 교육기관의 상근자였어요. 반상근. 근데 그 일을 딱 시작을 하는데 저에게 딱 온 첫 번째 달 그 활동, 그러니까 월급이라는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 제가 처음에 받았던 첫 번째 달에 그 월급이 54만 6천 원인 거예요. 반상근이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내가 54만 6천 원짜리 애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 경험도 많이 쌓으려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지금은 이걸 설명할 언어가 생겼어요. 저한테. 정확히 말하면 제가 했었던 일에 대한 값어치가 54만 6천 원이었던 거겠죠? 맞죠? 그런데 저는 그 돈을 받으면서 몇 달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54만 6천 원짜리 인간인 것 같아서. 그런데 두 번째 일자리가 나아졌을까요? 저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 전체 풀 8시간짜리 일을 하는 일이었는데 한 달에 받은 그 급여가 12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사회보험료를 빼니까. 너무 이게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근로계약을 제가 알고 있었고 동의했기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달 월급을 딱 받았는데 120만 원이 안 되는 돈을 받고 보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한 게 왜 이상하냐면 그냥 슬프지만은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너무 슬퍼하면은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가 너무 슬퍼할 수도 없을 만큼 되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부모님이 어렵게 서울로 대학을 보내서 재수도 하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해서 이것저것 경험도 하고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면서 내가 사회에 진출을 했는데, 내가 선택한 일이긴 하지만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급여라고 하는 게 120만 원이구나. 12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적은 돈은 아니지만 내가 한 달 내내 8시간씩 또는 보이지 않는 야간 노동이나 추가 노동을 하면서 받기에는 내 노력이 너무 가엾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괜히 부모님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저는 이 문제를 혼자 오랫동안 끙끙 앓고 있었어요. 그냥 제가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돼서 더 좋은 자격증을 따고 영어도 더 잘하고 이렇게 하면은 나의 몸값이 더 올라가는 결론으로 다다를 거라고 생각해왔어요. 그리고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그 생각에서 100%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냐면 제가 그 8시간 노동을 하지만 최저임금밖에 받을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는 게 나에 대한 몸값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 정도밖에 돈을 안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되는 일자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지불이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일에 대한 지불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나도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정당한 대우를 받을 거 아니에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혼자서
혼자서 계속 노력을 해서 이거를 나 혼자 그냥 돌파해서 나갈 거냐, 아니면 이것을 함께 구조적으로 바꾸자고 이야기해야 되냐. 둘 다 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저한테는. 그런데 어떤 결론에 다다르고 있냐면요. 저는 왜 정치를 강조하게 되었냐면 어느 날은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지? 내가 혼자 그냥 막 잘나지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건희 삼성 회장이랑 박근혜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랑 나랑 딱 같아지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투표를 할 때 그 사람이랑 저랑 똑같이 한 표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변화의 가능성을 믿기로 시작했어요. 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다수이지 않을까? 나처럼 이렇게 답답하고 부당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적으로는 다수인 것 같은데, 그럼 이 사람들이랑 같이 얘기를 시작하면서 함께 동의의 수준을 넓혀가면 우리는 다수이니까 이 선거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서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되게 착하고 순진한 생각을 한 거죠. 아직 그 생각은 전 유효한 편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선거의 결과라고 하는 게 다수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결정되지 않고 여러 가지 외부 효과들이 좀 있잖아요. 뭐 친한 사람을 찍는다거나 지역 투표를 한다거나 이런 요소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뭐냐면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치에서 정당이나 후보를 뽑을 때 어떻게 뽑게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투표하실 때 어떤 기준을 삼고 뽑으시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나 솔직히 어떻게 뽑았다? 정말 이념이 맞는 정당을 선택하시나요? 이념을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얼추 보이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념을 보고 안 뽑은 분들이 말씀 못 하실 것 같은데 어떡하지? 솔직하게 나는 뭐 때문에 어떻게 뽑았다라고 말씀해 주실 분 계세요? 지지하는 정당? 공약이요? 공약 정말 보시나요? 우리가 좀 솔직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가장 잘 보이는 정당을 찍지 않으세요? 공약과 후보나 정책을 검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알고 있는 정당, 나에게 잘 인지된 정당, 다르게 말하면 유명한 정당, 계속 1등을 하고 있는 정당. 다 이유가 있겠지. 아니면 엄마 친구나 아빠 친구와 관련된 지인이 있는 정당. 아닌가요? 제가 너무 다르게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투표를 하실 때 정당과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해보고 투표하셨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정치 행위를 할 때 유권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는 그 시기에 각 정당의 청년 정책이 무엇인지, 청년 정책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책들이 어떤 것인지, 그러면 그 정당과 정치인이 약속한 정책들은 그동안 그 정당들이 잘 지켜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만한 물리적인 환경이 조성됩니까? 전 솔직히 아니었어요. 저에겐 어떠한 정보도 없었고 굉장히 단편적인 선거의 캐치프레이즈만 난무하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호불호를 결정할 뿐인 거죠. 그래서 저는 마음을 먹은 거죠. 아, 정치를 좀 알아야겠다. 기본적인 시스템이 다수의 시민들을 위해서 이길 수 있는 시스템이면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최근에 문제가 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있는데, 시민들이 투표한 만큼 의석 배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민주당에게 30%를 지지했으면 300석의 국회의원 중에서 90석이 민주당이어야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시민들이 지지한 그 비례만큼 의석수가 배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300석 중에 246석이 지역구에서 1등만 뽑히는 제도고요. 나머지 54석이 정당에게 투표하면 그 정당에게 투표한 비율만큼 54석에서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나라는 정당에게 투표한 비율만큼 의석을 그대로 나눠줘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선거제도는 전부 다 다르거든요. 무엇이 더 월등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한국 사회가 이 제도를 운영해 온 지 30년이 넘었어요. 이 과정 안에서 지역구에서 1등만 당선되는 걸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서 유권자가 100명이에요. 춘천이. 근데 유권자들이 1등이랑 2등, 3등, 4등, 5등, 6등이 있으면 1등이 전체 유권자들 중에서 한 50% 정도가 투표에 참여하잖아요. 그럼 50명 정도가 투표에 참여해요? 그럼 그 50명 중에서 1등한 사람이 한 50% 좀 넘게 받겠죠. 그럼 25명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전체 춘천 시민 100명 중에 25명 정도의 지지만 받아도 전체 춘천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되는 거라고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당선된 1등 빼고 2등부터 6등까지 나머지 후보를 다 합친 비율이 당선된 후보자들의 당선보다 커요. 값이. 안 이상하세요? 전 이게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지방선거를 할 때 보면은 한 지역구에서 1등, 2등, 3등, 4등까지 뽑는 거 보셨어요? 국회의원은 한 지역구에서 한 명만 뽑거든요. 근데 지방선거는 1, 2, 3, 4등이 다 당선돼요. 이게 중대선거구제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너무 같은 선거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변화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청년문제 해법이 나와요. 왜 나오냐면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청년들이 처해져 있는 이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사회참여나 정치활동에 나서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구도 안에서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2번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거든요. 한 번 출마할 때마다 돈이 얼마큼 필요한지 아세요? 느낌이 오세요? 한 얼마 있으면 선거를 할 수 있을까요? 3억? 3억. 3억은 우리가 지금부터 한 달에 300만원씩 받아서 숨도 안 쉬고 모아야 한 15년은 모아야 될 것 같은데. 선거하면 얼마 정도 줄까요? 제가 2번 선거했는데 얼마를 썼을까요? 제가 돈이 막 많아 보이나요? 많아 보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2번의 국회의원 선거를 나왔는데요. 처음에 출마를 할 때 돈을 알아보니까 등록 비용이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나 출마하려고 해 라고 등록만 하는데 제 통장을 딱 3초 지나가 돈이 1,500만 원이에요. 그냥 등록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등록만 하더라도 1,5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우리가 바꿔내지 않으면은 청년들의 당사자 정치 참여로 인해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문제를 바꾸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당 비례를 통한 선거제도를 바꿔나가는 과정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활동을 해왔던 게 이제 대한민국 최초의 세대별 노동조합이었는데 이 활동을 왜 했냐면은 20대 때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을 계속 떼이니까 억울한 마음에 처음에는 이 노동권 중심으로 접근을 하게 됐어요. 이 단체는 도미노 피자가 30분 안에 피자를 배달해줘야 되거든요. 그 제도를 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제도를 없애면서 유명해진 단체고 그 뒤로도 카페벤의 주유수당 일주일에 15시간 일하시면은 평균 노동시간에 따른 하루는 유급휴일이 있는 거 아시나요? 네. 여러분들 이거는 이 유니온이라고 하는 단체가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하면서부터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3시간씩 5일 동안 일을 하시면요. 토요일 날 3시간은 일 안 하셔도 유급으로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게 주유수당입니다. 모르면 못 받습니다. 모르면 아무도 우리한테 그냥 주지 않아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 조건들을 꼭 아셔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3시간 일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 그동안 못 받으셨으면 3년 안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동 임금 채권은 내가 3년 안에 못 받았고 떼인 돈도 받을 수 있게 해두고 있어요. 3년 정도 안에 지금 한 번이라도 아르바이트 하다가 못 받은 돈이 있으면 청구하실 수 있다고요. 이랜드라고 하는 자연별곡이나 애슐리 같은 패밀리 레스토랑 운영했던 이랜드가 전국적으로 1년 동안 아르바이트생들에게 89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떼먹었었어요. 그 돈을 이 문제로 제기를 해가지고 이랜드가 89억을 전국에 있는 알바생들한테 돌려줬어요. 작년에. 우리의 권리를 알아야지 요구하고 침해받은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쭉 하면서 계속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그냥 돈을 좀 받거나 노동권을 아는 것까지도 중요한데
그 이후에 법이 이제 문제인 게 많잖아요. 그걸 바꿀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참여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게 되면서 2016년, 14년, 16년에 두 번 출마를 했는데 청년들을 위해서 좀 일을 하고 싶고 내 스스로가 청년이었기 때문에 출마를 하게 됩니다. 제가 당선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네, 너무 명확히 알고 계시네요. 두 번 다 떨어졌고요. 처음에 나갈 때 정말 많은 돈이 필요했고 두 번째도 그랬는데 제가 가장 황당했던 거는 저랑 함께 출마했던 후보들이 전부 청년 문제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다, 해결해야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TV 토론을 하게 됐는데 제가 후보들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전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요즘 청년들 현실이 많이 어렵다고 해서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포기하고 삽니다. 후보님 혹시 청년들이 무엇을 포기할까요? 이렇게 제가 앞에 다 말한 다음에 다 말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많은 걸 포기하죠. 꿈도 포기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거 단어를 그냥 맞추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뭔가 실제로 지금 청년들한테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출마를 계속 해야 되겠구나 될 때까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서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왜 정치를 통해서 사회참여를 통해서 변화를 만들려고 했는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처음에는 청년이 된 저에게 벌어진 일 때문에 제가 사회참여 활동을 하거나 청년단체에서 일하거나 정치에 참여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훨씬 더 이전부터 일어났던 일이었더라고요. 제가 그 청년이 됐었던 20살이 됐었던 해에는 저에게 벌어지는 청년 실업 문제라거나 높은 등록금이라거나 이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97년 IMF 때 아버지가 직장을 잃게 되셨었어요. 저는 근데 그걸 오랫동안 잃어버리고 산 거죠. 일부러 기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분명히 IMF는 저와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제 또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세대라는 말이 아마 좀 낯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아까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세대에게 영향을 좀 많이 미친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IMF는 국제통화기금의 줄임말인데요. 97년도 12월경에 우리나라가 대단히 큰 경제위기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국제통화기금에 의해서 전반적인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 대한 어떤 구조 조정들이 이루어졌던 걸 말합니다. 당시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게 되었고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대량 실업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서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직장을 그만두거나 또는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파산하게 되었고 많은 분들이 실업 상태로 거리에 내몰리게 된 일들이었습니다. 국가보도사태라고 하는 영화가 지금 최근에 많은 분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저는 그 이유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IMF 이후에 지금 한 20년 정도가 흘렀어요. 우리 사회가. 20년 동안 IMF라고 하는 체계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줬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다시 질문하고 있는지를 그 영화가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 영화를 보기가 싫었는데 영화를 봤어요. 봤고 뭐 자세한 이야기를 드릴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97년 12월 IMF가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었고 우리 세대에게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 책은 오찬호라고 하는 사회학 박사가 쓴 책인데요.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라는 책입니다. 부제는 괴물이 된 20대의 자아상이에요. 여러분들은 혹시 서울대학교에 간 친구들과 지방 전문대학을 간 친구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책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차이는 그 청년들 스스로의 어떤 노력에 대한 차이고 이것은 당연한 차별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내가 지방대에 다니는 너보다 서울대학교에 갈 수 있었던 건 너보다 더 많은 노력을 했고 더 많은 공부를 했고 너보다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이뤄낸 나의 성취이기 때문에 내가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것에 따른 임금에 따른 격차, 기회의 격차, 그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더 차별적으로 내가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성이 파탄나무거나 네.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있어서 혹시 편안하게 정말 우리 누구의 생각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제가 방금 했던 주장에 대해서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서울대를 가는 거 고등학교 3년에 1등급을 받고 수능에서도 상당히 하는 성적을 좋은 성적을 받아서 서울대 합격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한 거는 다른 문제를 하는 거랑 그런 모든 파트를 누가 더 열심히 하는지를 비교할 수 없지만 성적 자체와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 자체만을 비교했을 때 그 사람들은 그만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그러면 그렇게 서울대학을 졸업한 분과 지방대학을 졸업한 분이 어떤 회사에 동시에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은 애초에 고등학교 때 했었던 노력이 다르기 때문에 취업에 따른 차별, 좋은 대학교에 더 많은 가산점을 주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좋은 대학교에 더 가산점을 준다는 게 어느 정도의 형평성은 존재하겠지만은 이게 회사 입장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나오거든요. 저도 답을 찾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오늘 해보고 싶었어요. 지금 제가 두 가지에 상반된 입장을 서로 함께 들으셨잖아요. 교육 시스템 안에서 우리나라 시스템은 순위를 정해서 정해져 있는 대학 안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교육이라고 하는 게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서 역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표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의 소득이라거나 부모의 어떤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그들의 자식이 갈 수 있는 대학의 성적이나 성격이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발표되고 있는 것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제목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차별에 대해서 당연하다라고 오랫동안 인식해 왔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다르게 말해볼까요? 지금 현재는 많이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고등학교 고교 등급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네. 특정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그 대학이 공개적이지 않은 기준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해왔죠. 특수목적고를 비롯한 이 외고나 이런 과학고 같은 곳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점수를 주고 그렇지 않은 고등학교를 등급으로 계속 서열화해서 대학교에 입학하는 거에 따른 차이를 줬어요. 이건 어때요? 이것도 합리적인 기준일까요? 저는 오랫동안 이게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외고 과학고에 가는 친구들은 그만큼 더 많은 공부를 했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학에 입학에 더 많은 점수를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어요. 그리고 방금 또 질문 드렸던 것처럼 좋은 대학을 나온 친구들이 회사를 취직할 때 더 높은 가산점을 받고 취직하게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제가 저의 생각이 조금씩 차이가 생기게 된 시점이 언제냐면은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갈 때, 그러니까 같은 인간이 구성하고 있는 사회적 공동체가 다르게 기능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알아갈 때, 저는 그때 분명 우리나라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걸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 청년과 이 청년이 수학 능력 시험을 치러낸 그 시험 성적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넘어가는 것에 따른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수능 시험에 따른 대학을 선택하는 것까지는 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이것의 안에서부터 대학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많은 사회적 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계속 작동시키잖아요. 이거는 사회적으로 합당한가?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이 대학 교육의 문제가 단순히 교육 과정에서 끝나지 않고 있고요.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을 나누는 기준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거나 좋은 지역에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과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들 간의 당연한 임금 격차를 받아들이는 거. 좋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더 많은 점수가 작동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 구조를 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너무나 불편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예요. 차이와 차별에 대해서 좀 구분해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IMF 이후에 우리 사회의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가속화됐다는 말을 하죠. 경쟁 사회가 심화되었다라는 말도 하고 그 과정 안에서 개인의 노력이나 개인의 성취에 따른 차별적 성과가 당연하다라고 인식되는 시스템이 20년 동안 지속된 거예요. 개인이 더 많은 능력과 개인의 능력주의로 인해서 만들어낸 성과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차별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이 시스템 안에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국가나 공동체 사회가 제공해야 될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살아버린 거죠. 예를 들면 국가는 이 땅에 태어난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는 거죠.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은 중학교까지밖에 아니긴 하지만 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시민이든 본인이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인 계층에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사회를 꿈꾸는 거. 우리가 계속 앞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능력과 부모의 자산과 재산에 따른 차이로 인해서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 자녀 세대가 계속 그와 관련된 결정사항에 놓여져 있는 것을 원하시나요? 저는 청년 세대의 문제가 여기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수저계급론을 생각하면서 부모의 계급을 따져야 할까요? 어떤 부모한테 태어나더라도 사회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 패키지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청년 세대에게 그런 것들이 작동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년 세대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청년들 기준에서 인터뷰를 해보면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공무원 시험을 왜 이렇게 많이 준비할까요? 라는 질문에 청년들이 이렇게 답했어요. 많은 어른들은 청년들이 의욕이 없고 무사안일주의고 또 어떤 분께서는 여기서도 말씀하셨죠. 너무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많이 준비한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공무원 시험 혹시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있나요? 공무원 시험을 왜 준비하시죠? 안정적인가요? 안정이라고 하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어떤 게 안정적이죠? 연금. 안 잘리죠? 그거죠. 임금이 안정적인가요? 임금은 낮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이거였어요. 두 가지 답변이 많이 나왔는데 첫 번째는 공무원 구급 기준의 현금은 굉장히 낮아요. 사실 사회적으로.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으면 잘리지 않는 일자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두 번째가 저를 정말 뭐랄까 굉장히 부끄럽게 했는데 두 번째 답변이 제가 20명 넘게 인터뷰를 하고 자료를 찾아봤는데 두 번째 답변이 이거였어요. 공무원 시험은 공평해요. 라고 말했어요. 전부 다른 인터뷰 대상자들이 공무원 시험은 좀 공평한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공무원 시험 준비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답변에 대해서 답을 찾아봤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공무원 시험은 백그라운드를 안 보잖아요. 이해하세요? 공무원 시험은 그 공무원 시험을 잘 보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 지역 출신인지 무슨 대학 나왔는지 이런 거 안 물어본다는 거죠. 이 시험만 제대로 합격을 하면 높은 점수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해볼만 하다고 생각한대요. 내가 무슨 부모를 잘 만나야 되거나 돈이 많이 필요하거나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는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돈도 공무원 시험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1년 정도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모으면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공무원 시험에 정말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느껴지게 생각했어요. 다른 일자리들은 계속 그런 식으로 차이와 차별을 두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입장벽이 높고, 그리고 내가 부모의 어떤 백그라운드라거나 아니면 학교라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내가 하는 노력이 아니라 과거의 나에 대한 그런 평가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응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렇게 많은 이 땅의 젊은 사람들의 에너지가, 저는 공무원을 비하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시험이 갈수록 문제를 꼬고 꼬면서 말도 안 되는 점수 차이로 사람들을 붙고 탈락시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시스템은 끊임없이 나를 탓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공부를 더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지방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게 아니라 돈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노량진 같은 데 가서 훌륭한 선생님한테 이 강의를 들었으면 됐을 텐데, 이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탓하게 하는 구조 안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거죠. 저는 청년 문제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지금 청년들에게 벌어진 어떤 일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 안에서 계속 작동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찾고 최소한의 청년 정책으로 우리가 이런 사회 구조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숨통을 만들어주는 최소한의 청년 정책을 각 지방정부 또는 중앙정부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말은 아무 말 할 수 있죠. 청년들에게 주택 정책을 바꿔야 되고 청년들에게 기회를 보장해줘야 되고 청년들의 교육 과정을 다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다 할 수 있고, 지금 유팔군 선생님조차도 그런 정책은 수십 개 수백 개도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되냐 하는 거죠. 문제를 모르거나 해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수 없는 구조 안에서 최소한의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지방정부 안에서의 최소한의 청년정책을 도입하는 거, 우리의 숨통을 조금 만드는 거,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사회변화의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도전에서 처참히 깨졌던 이제 정치 참여라거나 또는 정치 세력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볼 수 있다. 등록하는데 1,500만 원이 넘게 드는데 어떻게 청년들한테 출마하라고 하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 3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 중에 단 3명이 나이만 청년인 국회의원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 국회의원 3명 아세요? 네? 지금 청년 국회의원 3명 아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각 정당의 청년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 사람들 어디서 뭐하고 있죠? 알고 계신 분 있나요? 한 명이라도? 이준석 씨는 국회의원이 된 적도 없어요. 네. 신보라 의원 아시네요. 네, 자유한국당의 신보라 의원은 당선된 국회의원입니다. 또 아시는 분? 그들이 잘못하고 안 하고서를 떠나서 그들이 청년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면서 비례대표나 지역구로 당선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는지조차도 우리가 모르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참여하는 수준이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투표나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또는 평상시에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정치가 어떻게 구성되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노력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누군지 아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과정 안에서 내가 지금에 있는 정치와 정당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당에 가입하셔서 열심히 활동하시면서 출마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또 허락하지 않을 때는 지금 약속한 것들을 잘 지켜내고 있는지를 관심 갖는 거. 요즘에 스마트폰이 잘 돼 있어서 국회의원들이나 정당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관심을 계속 갖지 않게 되면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이 현실에 대한 변화를 누구에게도 주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저도 많이 고민이고 저도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국가부도의 날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대사가 저는 인상 깊었는데요. 위기라고 하는 것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세대에게 처해진 이 문제가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이고요. 앞으로 우리는 20년 넘는 시간을 저성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 환경에서 살아내야 해요. 예전에 우리 엄마 아빠 세대나 선생님들 세대에서 살았었던 경제 성장률이 막 높고 사회적 부가 많아지고 아파트를 사면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이런 환경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계속적인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일자리 안에서 우리는 전혀 경력도 쌓이지 않고 호봉도 쌓이지 않는 이런 구조 안에서 계속 단편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가면서 결혼, 연애, 출산을 맘먹기도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될 것이고요. 연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시스템 안에 우리는 들어가지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연금은 20대 중반에서부터 정규직 일자리를 통해서 연금을 부어야 65세 이상 때 안정적인 연금을 수령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끊김으로 하는데 연금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넣을 수 있겠어요. 이 과정 안에서 저는 사회에게 경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일을 갖고 세금을 납부하고 연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가장 처음 위기에 직면하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그 연금 체계 안에서 연금을 수령해야 되는 노인 세대들, 그리고 이제 연금을 받아야 되는 나이대를 진입하는 우리 부모 세대 역시 지금 청년들의 문제를 정말로 진지하게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회는 금방 무너질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잃고 일자리를 계속 배회하면서 꿈과 미래와 전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사회가 망가져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담할 것 같아요. 이 과정 안에서 우리도 그냥 청년들한테 무슨 일을 해달라는 걸 넘어가지고 이게 전체적인 사회 운영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설득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 일들을 할 사람들이 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비관적인 전망일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으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